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참 어렵게 한자리에 앉은 한일 정상회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 내 한 번도 한일 양자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건너기 힘든 한일 과거사의 강. 윤석열, 기시다 두 한일 정상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게 내외신 공통된 평가인데요. 일본은 어느 정도 화답을 했을까요? 양국 정상이 85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방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 앞에 나가 있는 노은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노 기자, 정상회담에서 5년 만에 수출 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공식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조금 전 20분가량의 공동 기자회견도 모두 끝났는데요.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 규제 해제입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본 정부는 그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여기 맞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를 했고 양국 간 군사기밀을 원활하게 교류하는 지소미아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의 상징과도 같은 두 조치가 오늘 회담을 통해 정상화된 겁니다. 한일이 서로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한일 양국은 NSC 차원의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정상회담을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했는데요. 공동선언문까지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신 후속 조치를 논의할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후 4시 4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관저에 도착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문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 사열은 그 국빈 방문에 준해서 준비되는 공식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국기에 경례를 하고 도열에 있던 양국 국무위원, 참모들과 차례차례 인사도 나눴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두 정상은 조금 뒤 공식 만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오늘 우리 측의 최대 관심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배상 관련 언급인데요. 어느 정도 했는지, 하긴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정상 만찬장에 나가 있는 조아라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 기자, 양국 정상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방금 전 끝이 났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찬을 진행할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여기에서 만찬을 가진 뒤 자리를 옮겨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에는 최소한의 경우 1명만 대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이 사과와 배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조치로 한일 양국이 건전한 관계로 전환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달레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공동 연구 사업, 젊은 인재 교류를 촉진시킬 계획인데요. 당초 이 기금에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오늘 당장 참여 기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등은 게이달렌 소속 기업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양국 정상이 오늘 셔틀 외교 재개 등 관계 발전에 합의한 만큼 피고 기업들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찬장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본 언론과 시민들 현지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의 공통점, 애주가라서 더 잘 통할 거라는 기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어 간판이 눈에 띄는 도쿄의 한인타운. 한류에 매료된 일본 젊은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방위를 반겼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とても嬉しいです。今回の大統領はね、日韓関係を良くしてくれるかなと기대돼요。あんま良くないっていうのは聞いてました。あんま聞かないですね。なんか日本人が韓国に行ってアイドルしてたりとか文化があるので全然気にならないです。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불리는 시노쿠보역 앞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일 MZ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역사는 별개로 문화를 공유하며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동포들도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일본 분들이 요즘은 한국어로 주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22년 전 시노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수연 씨 어머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양쪽 나라가 다 똑같이 손해될 것 같아요. 수연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일본에 징용가 돌아가셨지. 우리 대에서 이게 좀 해결이 되고 앞에 사는 세대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ドイツのように加害責任をちゃんと反省の言葉をしっかり言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 맥주를 좋아한다며 애주가로 알려진 기시다 총리와의 화합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단체의 한일회담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제3자 변조에는 안 된다면서 미쓰비시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권리를 요구하는 추가 소송도 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일본 엔화와 우리 돈 5만 원권 출력본을 붙인 종이 상자. 한일 미래 청년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밟아주세요. 사회자 신호에 맞춰 학생들이 마구 밟자 금세 구겨집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계기로 한일 양국 재계가 공동 조성키로 한 한일 미래청년기금에 반대하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도심에선 회담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외교가 사망했다며 검은관을 놓고 검은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1호 영업사원이라고 비꼰 손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국내 기업 돈을 모아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다른 숨진 피해자 유족 등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손자회사를 상대로 국내 자산 추심 소송을 낸 겁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번 소송에서 다루는 자산은 국내 법인의 금전 채권입니다.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식이나 특허권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배상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리인단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 도발했습니다. 뭐로 보나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 일본을 향해 동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마주 앉아 북한의 도발을 함께 규탄했습니다. 강지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2시간 반 전입니다. 평양 순안 인근에서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 쪽으로 향했습니다. 6,000km까지 치솟아 1시간 10분 정도 비행했으며 1,00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강 무기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윤 대통령의 방일이 겹친 이번 주에만 이틀에 한 번꼴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도 마주 앉아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今朝の北朝鮮によるこ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到底看過はできません。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고 도쿄에 도착한 직후에도 첫 일정으로 숙소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자,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하러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착 순간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습입니다. 반갑게 악수하며 맞이하는 일본 측 인사 모습 곧 보이실 겁니다. 이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입니다. 부대신은 우리로 치면 차관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요. 보통 공항 연접하면 하야시 외상,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건 홀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영접을 나온 인물 보이시는 하야시 외무상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외무상이 마중을 나왔는데 우리는 부대신이 나왔냐는 지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부대신이 나온 건 어느 정도 예우를 표한 것이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외교부도 어떤 급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케이 슌스케 부대신은 공교롭게도 과거 일본 기업의 혐한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친한파 인물을 내세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 전에 환영 행사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네, 이 본격 회담에 앞서서 일본 총리 관저에서 환영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관저에 도착해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리는 윤 대통령을 저렇게 맞았습니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국기 앞에 선 뒤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순으로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요. 이후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봄에 빗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 벚꽃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군요. 자, 양국 정상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간 곳도 그래서 눈에 좀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숙소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 한일 공조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 지금은요. 그럼 양국 정상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곧 공식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이 만찬이 끝나면 자리를 옮겨서 친교 행사도 갖습니다. 장소는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의 식당 두 곳입니다. 일본 전통 고기 요리인 스키야키와 또 과거 윤 대통령이 먹었던 추억의 오므라이스 등이 메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서로 궁금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스킨십을 늘릴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의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 얼마나 풀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는 잠시 후에 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를 한 이후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MG노조는 회사가 공짜 야근을 시킬 수도 있으니 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으로는 주간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6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주 단위로 묶인 근로시간 제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풀어주자는 틀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한 큰 개편 방안은 유지하되 정부 발표에서 빠진 주간 근로시간 상한선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MZ세대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MZ세대 노조 측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흔히 예시로 드는 IT나 게임 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깨알 악습으로 보고 있고요.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지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힘은 MZ세대 노조와 IT 업계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방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원 80조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원 80조는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이 당직을 즉시 정지하는 내용이죠.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원 80조 삭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은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기소가 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원 80조는 당시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며 만든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문재인 대표 때 그때 조국 교수도 아마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국민들께 우리 당은 이렇게 서로 그때 만든 거죠. 달라지겠다라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채널A와 통화에서 이재명 개인을 위해 당원 당규를 바꾸자는 것, 당을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경선 자금을 직접 줬다, 아니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피고인인 김 전 부원장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넸다는 마지막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유 전 본부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건 유동규 본인이 돈을 받은 것이라서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도 발끈해 받은 분이 잘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 제지에도 두 사람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도 인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수해야지. 오늘 재판에선 돈을 주고받은 걸로 지목된 거리를 차량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영상을 보며 김 전 부원장과 만난 장소인지 설명하고 둘이 대화한 공원 벤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된 50% 지분을 가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가 됐다면 내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쏟아진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를 통해 표창장 얘기를 듣고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성해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SNS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고 표창장을 받은 뒤 감사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됐다면 제출 안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름의 위치에서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듯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경력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입학 취소를 할 만큼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뭐가 우르르 나왔을까요? 네, 법안 발의안입니다. 어제 하루에만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법안 14개를 우르르 발의했는데요. 그중 13개가 단어 하나를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걸 예로 보면 한자어인 국어를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한다는 겁니다. 오, 국어라는 단어는 생소하긴 하네요. 네, 국어는요,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 순화를 하자는 거겠죠. 윤 의원은 국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안을 모두 도랑으로 바꾸자면서 13개의 개정안을 냈는데요. 법률안에서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 용어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오늘 민주당 어기구 의원도요, 사위를 거짓으로, 계산하다를 추산하다로 고치는 등 총 5개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법안 보면 유독 이렇게 한자어, 일본어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공천에 반영을 합니다. 공천 평가를 할 때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몇 건을 발의하고 몇 건을 통과시켰는지.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 법안 발의 수를 반영한다고 하자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하루에만 180여 건의 발의안을 쏟아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이요? 내년 총선 때도 이 공천 평가 기준에 저 법안 발의 건수가 들어갑니까? 아직 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윤준병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어려운 용어가 눈에 보일 때마다 고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긴 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대통령 호칭을 두고 또 논란이에요. 네, 어제 민주당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굴욕적 항복 문건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이 사례로 소환했는데요.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서 선택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결과를 인정해 주실 것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였는데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원진군이라고 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저 사례를 소환한 건 과거 야당에서 문재인 씨를 호칭할 때 민주당도 발끈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네, 전용기 의원은 그 해당 표현은 비유를 위해서 딱 한 번 나왔을 뿐이라면서 당시 여러 번 언급됐던 조원진 대표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이 부여한 호칭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겠죠. 여야가 정파나 진영에 따라서 대통령의 호칭을 그때그때 달리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자산 규모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2배에 달하는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투자 실패로 손실 규모가 컸던 크레디트 스위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대한 약점이 드러났고 고객 자금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9대 다국적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 규모는 656조 원에 달해 지난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2배가 넘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현지 시간 어제 한때 30% 이상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Credit Suisse has a lot of links to the financial sectors of other countries. So it's the global links which are the real concern.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 원 정도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밝혀 오늘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우리 증시도 낙폭을 만회해 0.08% 하락으로 선방했지만 은행주들은 1에서 3% 정도 급락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등에 1,400억 원을 투자해 손실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 규모는 2,755억 원 정도로 알려져 해외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 세계적 금융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 5대 시중은행의 퇴직금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1인당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리 자본을 좀 쌓아둬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약 2조 원, 퇴직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순이익 약 12조 7천억 원의 27.4%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당 희망퇴직금은 5억 4천만 원, 1년 전보다 3천만 원 늘었는데 최대 3년치 기본급에 학자금, 의료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과급은 한 사람당 평균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번 사상 최대 이익으로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과급을 산정할 땐 장기 성과까지 평가한 뒤 여러 해에 걸쳐 주식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퇴직금 규모는 주주총회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등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획득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일정 부분 필요하고요. 다만 지나치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격히 불어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이 2, 3분기 중 추가 자본을 쌓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은행들에는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국내 여행객이 지난달에만 457만 명입니다. 1년 전보다 14배 증가했죠. 유독 일본 가는 여행객이 확 늘면서 제주도가 입은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민준 기자의 경제카메라입니다. 네,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일본 여행객이 급격히 늘자 지난해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이 제주 관광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현장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랗게 핀 유채꽃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작년만 해도 주변 곳곳이 북적이었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사람도 적고 이 식당에도 좀 한적하고 이렇게 유채꽃 찍으러 왔는데도 사람들이 안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줄기 시작한 제주 관광객 수는 올해 1월 1년 전보다 11%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루 빌리는데 15만 원까지 치솟았던 렌터카 비용은 5분의 1 토막나 현재 3만 원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 많이 바빴죠. 차량 배차나 반납이나 오시는 관광객 수나 전체적으로. 전세 버스 예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연일 1+1 행사나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유명 관광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소문 진짜 없었고 관광버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힘들다고 하세요. 직원을 줄이고 직접 홀서빙을 시작한 응식점 사장님은 여행객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항공료가 우선 많이 올라버렸어요. 이제 엔화가 많이 내려가지고 일본을 또 많이 나가게 돼요. 이제 왕복하면 99만 원, 3박 4일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일본 자유여행은 제주 관광객 감소에 큰 요인이 됐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커진 가운데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쳐 제주 대신 비슷한 거리에 일본을 택하는 겁니다. 일본 도쿄로 6박 7일로 가요.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가다 보니까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항공편이 그래도 좀 저희는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문제에서는 좀 편하게. 코로나 때 제주로 몰렸던 골프 여행객의 이탈도 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가 거의 5% 이내 이 상황입니다. 60대 40 정도로 60%가 일본, 40%가 동남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던 제주도가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불법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진료 시간 중에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잠들었다가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병원 사정으로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흘 전 이 병원 원장 신모 씨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병원 문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찰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장 신 씨는 진료 시간인데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에 취해 자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신 씨를 깨워 조사한 뒤 불법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의사가 혼미한 상태로 진료하거나 시술할 수 있었던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신 씨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유아인이요. 많이 본 한 달에 한 2번? 매니저뿐 아니라 최근 유 씨와 함께 미국 여행을 했던 지인까지 조사한 경찰은 다음 주 유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옹벽 중간이 뚝 끊겨 있습니다. 이 아래엔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과 무너져 내린 흙이 뒤엉켜 있습니다. 일대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50분쯤. 옹벽을 받치는 토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구조물과 함께 흙더미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됐고 3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모두 60대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에선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당시 옹벽 아래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변을 당한 근로자 외에 굴착기 기사 1명과 현장 관리자 1명 등이 더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강토를 쌓고 배수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강토가 무너져갖고 거기서 매몰돼갖고. 경찰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숨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고가 난 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기경보는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죠. 이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단속 현장에 배우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밭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타버린 재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제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니까 이게 모아서 이렇게 소각을 합니다. 바람에 날려서 이제 산으로 번지면은 이게 다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고. 골목에 놓인 드럼통엔 낙엽이 한가득이고 아래엔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합니다. 쓰레기 다 여기서 태우시네. 모아가지고 불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북의 다른 마을. 마을에서 연기가 솟아오르자 단속반이 다급히 출동합니다. 연기 보고 왔습니다. 드럼통을 잘라 만든 간이 아궁이에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불이 날려가지고 산불 위험이 또 있거든요. 예, 우리 항상 이제 호수 펼쳐놓고 가자.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4건 중 1건은 논 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운 게 원인이었습니다. 올해도 대형 산불이 속출하자 산림당국이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불러오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단속이 심해지자 단속반원이 퇴근한 야간에 몰래 소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경북 상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진화헬기 22대와 인력 80여 명이 투입됐지만 건조한 날씨에 순간풍속 초속 10m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한일 정상들이 함께하고 있는 도쿄에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찬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만찬장 앞에 나가 있는 조아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양국 정상이 이제 다 도착을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7시 37분쯤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제 뒤로 보이는 식당에서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 이후 자리를 옮겨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때는 영부인들 배석 없이 최소한의 경우 인력만 대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 85분간의 정상회담이요. 성과도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사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조치로 한일 양국이 건전한 관계로 전환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 규제 조치 해제입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취재진 양국 간 맞대응 조치가 오늘 회담을 통해 정상화된 겁니다. 두 정상은 NSC 차원의 경제 안보 대화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정상회담을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했는데요. 공동선언문까지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신 후속 조치를 논의할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찬장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 자, 어제 저희가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발언 수준부터 알아보죠. 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죄의 표현을 어느 선까지 할지였죠.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들으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는 이 오부치 전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김범석 차장에게 좀 물어보죠. 도쿄 특파원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 네. 기시다 총리의 저 발언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이제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나 이 배상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측이 우리가 바라는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일 공동선언이나 공동선언문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기시다 내각이 이 공동선언에 부담을 느꼈다. 제가 아는 일본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한일 공동파트너십 선언처럼 공동선언문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나 반성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길 바라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상 출신으로 유연한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내 정치 파벌 고치카이의 수장인데요. 정치적 입지가 넓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너무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유승진 기자,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이 구상권 관련해서 일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거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거듭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일본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범수 차장. 사실 이제 직접적인 배상에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일 경제단체들이 미래기금을 이제 만들기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피고 기업,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그 기금에 참여를 하느냐인데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이제 아까 공식 밝혔습니다. 정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린이 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이죠. 이를 각각 가까운 조성감을 냈는데요. 이 기금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가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양 단체는 아쉽게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준 정경련 회장 대행은 그야말로 지금 시작이다. 참여 여부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다고 밝혔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의 회장도 피고 기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한일 외교 소식통에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밝혔습니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금이 아닌 자발적인 이 미래 기금인 만큼 참여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주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은 기금 참여를 결정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 대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정상화, 이 두 부분은 확실히 풀렸습니다. 이건 성과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특파원 시절에 2019년 7월, 8월 이때 이 문제로 한창 불이 붙었는데요. 우리로선 수출 규제 해제로 무엇이 나아지는가가 궁금한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고순도 불화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입할 때 절차가 과거처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규제 조치 후에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수입까지 길게는 석 달 정도가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일주일 내로 단축돼서 소재 공급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죠. 다만 수출 심사 자체를 간소화해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의 복귀로는 아직은 협의 중입니다. 일본으로선 지소미아의 정상화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를 예전처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번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럼 언제 한국에 답방할 거냐, 이 부분은 좀 나왔나요?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를 공식화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이 이제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을 이르면 올 여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는 뭐 정확한 시기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초청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두 정상이 만날 뿐 아니라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이 5월에 가세해서 한미일 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정상 만남까지 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차장,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시내를 오가던 전차철로 57년 만에 발굴돼 오늘 공개됐습니다. 일제가 조선시대 주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 위에 철로를 깔았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1966년까지 서울 시내를 오갔던 전차. 150만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발해 역할을 담당하고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설치돼 50년 가까이 운행하다 차량 통행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57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전차 선로는 지난해 9월부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전차 철로입니다. 일제는 이곳 월대와 삼군부 등 조선시대 유적 위에 철로를 설치했습니다. 궁궐 앞 높고 넓은 단인 월대는 궁중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를 훼손하고 그 위로 Y자형의 전차 선로를 설치했습니다. 조선시대 군대를 지휘했던 삼군부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 터 위에도 선로를 놓고 전차가 다니게 했습니다. 조선의 그 오래된 문화 유산인 의정부나 삼군부 위에 그 선로를 깔아서 선로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에 일단 조금 마음이 아팠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민 270명에게 발굴 현장이 우선 공개됩니다. 오는 10월 광화문 월대 복원이 끝나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반짝 꽃샘추위에 코끝이 시린 아침이었죠.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계속될 텐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 1도로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습니다. 그러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대전은 1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14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에는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도 내일 밤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맨날 국회 일 안 한다고 혼내기만 했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반도체 기업들 세제 지원하는 이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요.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 대만에도 밀려 위기인데 정치권이 뭘 하냐 저희도 비판했었죠. 그래서 처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 김기현 여야 대표 어제 처음 만나서 민생 함께하자 했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싸울 때 싸워도 민생은 여야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타자가 기다려지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모처럼 할 일한 국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